정부가 기업들이 2030년까지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기존 대비 3.1%포인트 낮췄습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높여서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최종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채권에 투자한 금융회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되면서 그 후폭풍이 채권 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뱅크런을 막으려다 대량 채권 매도, 본드런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사업에 삼성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삼성 리서치를 중심으로 로봇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오늘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카드 가맹점이 전체의 10%에 불과해 자유롭게 이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기업들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기존 계획보다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다고 보고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여 203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를 40% 줄인다는 최종 목표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14.5%에서 11.4%로 3.1%포인트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목표대로면 국내 산업은 2018년부터 2030년까지 4천만 톤에 가까운 온실가스를 줄여야 했지만 3천만 톤만 감축하면 되는 겁니다. 기존 감축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부담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목표라며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원료 수급 제한, 기술 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과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서 감축 목표를 예를 들어 철강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대표적인 업종인데 탄소 저감 신기술인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시점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머나먼 얘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2030년까지 국가 전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계획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고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등을 활용해 산업 부문의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지난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까지 확대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역시 지금의 3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기 등 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전환 부문 온실가스를 기존 목표보다 1.5%포인트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계산입니다. 친환경차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4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큰 틀은 유지했지만 수소차 보급 목표는 88만 대에서 30만 대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국내에 등록된 수소차가 작년 말 기준 3만 대에 머무는 등 보급 속도가 더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일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탄소 중립 로드맵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환경단체들은 산업부문 목표치 후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스위스 최대은행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면서 금융시장은 한 고비를 넘겼지만 크레딧 스위스 채권을 산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되면서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매각에 앞서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한 24조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를 전액 상각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주주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는 일반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 채권 투자자들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비슷한 형태의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금 시장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가 UBS에 인수된 다음 날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코코본드로 불리는 AT1 채권 가격이 일자리 폭락했습니다. 간밤 영국 증권 시장에서 AT1 채권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상장지수 펀드 가격은 한때 15% 넘게 급락했고 신흥국 채권과 투기 등급 채권을 담은 펀드 가격도 덩달아 하락했습니다. 코코본드는 회사가 위기 상황에 빠지면 주식으로 강제 전환하거나
아예 상환하지 않는 조건을 붙여 자기 자본 보강에 쓰인 후순위 채권으로 신종 자본증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스위스 당국이 매각을 결정하면서 크레디트 스위스가 발행한 AT1 채권 24조 원을 전액 손실 처리하면서 같은 구조의 후순위 채권들이 시장에서 헐값에 처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파로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했던 세계 최대 채권 투자 회사인 핌코와 블랙록, 인베스코 등이 수천억 원 규모의 손실을 떠안게 됐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제프리스의 수석 금융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상환 AT1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자본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은행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시장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제 카운터파트 리스크인데, 이 카운터파트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담보하지 못하면서 이제 돈을 안 빌려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 그게 누구도 못 믿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심리 자체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머징 쪽에서는 달러 자금 경색이 심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금융지주와 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늘리기 위해 발행한 코코본드는 약 25조 원 규모에 달하고 보험사들은 올해 4조 원 규모의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금리 급등으로 흥국생명이 본래 만기가 없는 신종 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사례가 재현될 위험도 남아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발 은행권 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업관과 금융당국도 국내 기관 투자 현황과 함께 건설사와 증권사를 포함한 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조달금리 상승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건설사와 증권사 등 국내 부동산 PF 부실 위험 차단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미국의 정책금리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전 세계 금융시장을 흔든 대형 투자은행의 부실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이 로봇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로봇 사업에 삼성이 가진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내 M&A 가능성도 언급했고 삼성 리서치를 중심으로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먼저 시장에서 가장 또 관심이 많은 M&A 얘기부터 좀 해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한 겁니까? 일단 어떤 말이 나왔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제 비스포크 올해 신제품 라인업을 좀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한종희 DX 부문, 그러니까 가전과 스마트폰을 총괄하는 DX 부분장 부회장이 간담회에서 좀 밝힌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추가 지분 투자를 좀 단행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로봇 회사 지분을 14.99%까지 늘린 상태입니다. 지분율을 최대 59%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 콜옵션 행사 권리도 좀 가지고 있는데 추가 지분 투자 배경과 로봇 사업 전략이 뭐냐고 직접 물어봤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부회장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저희들 그 삼성 리서치에서는 삼성 로봇 플랫폼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많은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로봇 사업팀이 있습니다. 올해 출시될 그 X1이라는 제품을 좀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로봇 청소기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고요. 우리가 플랫폼을 만드는 거는 저희들 해외 공장도 아까도 했지만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봇 분야에 대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좀 찾고 제품을 좀 선보일 그럴 계획입니다. 네, 한종희 부회장은 이제 올해 초에 열린 이제 소비자 가전 박람회 CES와 최근 이제 정기 주주총회까지 로봇 사업이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왔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가 지분 투자를 진행한 터여서 오늘도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좀 예상한 듯이 삼성 리서치에서 로봇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고 오늘 좀 새롭게 밝힌 거고요. 예. 이게 시니어용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이 이제 EX1이라는 건데 이것을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다시 한번 확언을 했습니다. 공식 간담회 이후에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시점이 도대체 언제냐, 그러니까 콜옵션 행사를 예. 언제 할 것이냐라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 한 부회장은 여기에 대해서 연내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서 상대방이란 거는 이제 그 회사의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예. 최대 주주와 경영진들입니다. 이 상대방 입장도 있기 때문에 같이 잘 맞춰 갈 것이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내 목표로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와 경영진들과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인수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와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 사실 삼성전자가 보여준 로봇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선 로봇 청소기 정도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떤 시너지가 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몇 년 동안 삼성전자가 이런 로봇에 대한 로드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CES 행사에서 가사돔이나 돌봄 로봇 그리고 공 모양의 반려 로봇 볼리 같은 거 그리고 가정용 삼성봇 핸디 이걸 또 업그레이드 시킨 삼성봇 아이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줬는데 이 정도의 제품들은 사실 상용화가 되지가 않았고 시제품 성격이 좀 강했습니다. 호텔이나 요새는 공항이나 어디 호텔 같은 데 가도 로봇이 좀 돌아다니는데 그렇죠. LG전자의 클로이봇이라든지 이런 상용화된 서비스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좀 실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력으로 현재 준비 중인 B2C 서비스나 B2B 서비스에서 어떤 로봇 사업을 좀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하고 있어서 시청자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국내 최초로 이제 이족 보행 기술, 그러니까 이족 보행 로봇 휴보를 만든 한국과학기술, 그러니까 카이스트 연구원들이 2011년에 만든 회사입니다. 이족 보행부터 사족 보행 그리고 협동 로봇 등을 개발하고 있는데 잠깐 좀 표를 보시면은 전기 모터, 로봇에 들어가는 운영 체계 그리고 센서, 통신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의 작업을 도와서 우리가 로봇이라고 보통 하면은 사람을 대체해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로봇 파일 같은 것들이 좀 도와주는 로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장 규모가 좀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공장 자동화부터 당장에 좀 그러니까 실행이 될 수 있다, 활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한 부회장이 이제 로봇 플랫폼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는지는 좀 확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이제 업계에서 로봇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운영과 로봇에 대한 운영과 유지 보수의 통합 솔루션 서비스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협동 로봇의 운영 체계를 이제 좀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삼성전자가 하만 앞서서 인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다 할 M&A가 없었는데 지금 로봇 기업 외에도 좀 새로운 투자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만 인수에 삼성전자가 80억 달러,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9조 4천억 원 정도를 썼는데 그게 201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별다른 M&A 소식은 없는 현실이죠. 예. 지난해 사실 저희도 보도를 많이 해드렸지만 영국 ARM 인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핫한 키워드였잖아요. 예. 근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만나서 투자 논의까지도 이어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별다른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가능성은 이제 삼성으로서는 좀 오랜만에 나온 M&A지만 하만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많이 작은 게 현실입니다. 마침 이제 오늘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뉴빌리티가 삼성 벤처 투자로부터 3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당장의 대형 투자보다는 중소형 소규모 투자 위주로 삼성전자가 어떤 투자 계획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부회장이 오늘 간담회에서 다 열어놓고 있다고 좀 언급을 한 만큼 지난해 4분기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전사업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황 회복 등 시장 여건만 좀 하반기부터 좀 개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투자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부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현재 적자가 기록 중인 삼성전자 가전사업의 흑자 시점을 묻는 질문에 상반기 좀 좋은 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작년처럼 적자를 낼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정재훈 기자였습니다. 저는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새로운 입법이 필요한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습니다. 여러 청년들을 만나보니 우리 사회가 법이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됐으면 좋겠다.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 스케줄에 맞춰서 자유롭게 일하고 싶다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현장의 우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 밤으로 다가온 미국 FOMC를 앞두고 좀 시장이 좀 잠잠한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좀 숨을 죽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네.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 3월 FOMC 정례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망세가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시장의 예측 역시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준금리 이 동결에 대한 기대치가 40%에 달했는데 하루 새 25bp 인상 쪽으로 좀 기울면서 이 베이비 스텝에 대한 전망이 좀 지배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이 중소형 은행의 이 파산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은행이 186개에 달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원달러율도 이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1.1원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르긴 했지만 지루한 장세는 이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양대 시장에서 모두 팔았군요. 맞습니다. 이 양시장이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이는 매수세가 일부 집중된 그런 일부 업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경계감 속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숨고르기 장세 속에 거래량이 제한적이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600억 원 정도 팔아치운 것을 개인이 모두 받아내는 모양새였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만 보면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달 일평균 외국인 거래대금 추이를 보면 이 3월 평균 이 거래대금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에서는 이 하락한 종목이 1,000개에 달할 정도로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로봇 사업 관련 소식을 다뤘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연일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에 올 들어 로봇주가 새로운 테마주로 떠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오늘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보고 이 플랫폼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로봇 업종 대장주로 자리매김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필두로 이 다른 로봇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는 올해에만 282%나 폭등했는데요. 불과 약 80일 만에 시가총액이 4배나 불어나면서 코스닥 시가총액 10위권 진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 펄어비스와 SM, 이 9위와 10위와 불과 2조 2천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 밖에 또 매수세가 집중된 업종으로는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 수입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게임주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후에 다룰 뉴스인데 오늘 애플페이가 국내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관련주들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재료가 좀 소멸됐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수많은 아이폰 사용자들이 고대했던 애플페이가 마침내 국내에 상륙을 했는데요.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이 오래된 투자 문구가 실현되면서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접 무선 통신 기술 기반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인크 코리아는 11% 가까이 급락했고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 업체 한국정보통신과 성우전자 그리고 이루온 위니아 에이드 역시 나란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들 기업 모두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로 꼽힙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애플페이 관련 수혜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애플페이가 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증권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증권업계는 국내 간편 결제 시장을 네이버, 카카오가 이미 선점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꼽았는데요. 간편 결제 서비스는 서비스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고객 이탈률이 낮은 사업군에 속하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도입돼도 기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애플페이는 앞서 중국과 일본에서도 선도입이 됐었지만 성과는 비교적으로 좀 저조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밀렸고 아이폰 사용자가 60%에 달하는 일본에서도 페이페이 등에 밀리면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70%가 넘는 갤럭시의 삼성페이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와 카카오에 밀리면서 25%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애플페이가 도입되더라도 국내 아이폰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지 않는 이상 기존 고객들이 이탈할 요인은 작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애플페이 사용료를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고 이 차익 실현에 나선 점도 하락 요인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오늘 낙폭이 가장 컸던 하잉크 코리아는 이 애플페이 상용화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연초 대비 60% 올랐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성우전자도 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바로 기다리던 애플페이 첫날입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간편 결제 서비스 애플페이가 드디어 오늘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만 17만 명의 사용자들이 등록을 할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애플 코리아에서 주최한 기자 간담회에 직접 다녀온 경제부 장슬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기자, 이제 오늘부터 국내에서도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졌는데 당장 소비자들 생활에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 지갑 없는 사회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지갑이 없어도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이제 뭐 식사를 한다거나 물품 결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네. 아이폰 사용자들이 사실 가장 부러워했던 부분입니다. 예. 아이폰에는 이 삼성페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갑을 별도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 뒷면에 카드를 좀 넣어서 다니는 그런 방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현재 국내에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전체의 약 30% 정도 되는데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이제 실물 카드를 들고 다녔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아이폰 사용자들도 스마트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물론 뭐 서비스 개시 초기이기 때문에 예. 현대카드 사용자로만 좀 한정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 카드가 좀 확대되면 사실상 실물 카드 없는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저도 뭐 아이폰을 쓰고 현대카드를 쓰기 때문에 오늘 처음 등록을 해봤는데 아직 좀 생소하더라고요. 이게 사용법을 좀 한번 같이 알려드리면 애플페이 결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고 또 기존의 삼성페이랑은 어떤 것들이 다를까요? 네, 사실 아이폰 쓰신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갤럭시 사용자입니다. 예. 사실 저는 현장에서 오늘 정태영 부회장에게 아이폰을 안 쓴다고 한 소리를 좀 듣기도 했는데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결제는 해보지 못하고 현장에서 시연하는 것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예, 사실 삼성페이와 형식은 유사합니다. 스마트폰 내 이 지갑 앱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이 지문 같은 생체 인식을 통해서 가맹점에서 이제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요. 다만 애플페이는 NFC 즉 이제 근거리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가까이 가져다 대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틱 전송 방식이기 때문에 이 단말기에 좀 위치를 좀 잘 잡아서 접촉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좀 있었죠. 예. 그 점에서는 애플페이가 편의성을 좀 높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손목에 차는 애플워치로도 이제 결제가 좀 가능하고요. 결제 속도가 삼성페이보다 좀 빠르다는 점도 애플페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어디서나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 뭐 아직까지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이 카드 단말기가 있는 곳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 결제할 수 있는 사용처가 없다면 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예, 이제 당장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들을 제가 좀 화면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편의점과 백화점, 마트, 커피 전문점, 호텔, 그리고 일부 주유소에서도 좀 가능한데요. 대형 가맹점들이 꽤 많이 결제를 지원하고 있어서 보시기엔 좀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좀 신세계 계열사인 백화점이나 이마트 그리고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스타벅스는 좀 불가하고요. 주유소나 충전소도 아직은 지원하지 않는 곳이 더 많습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개인 고객 거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결제 가능한 곳은 전체의 약 5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현대카드 고객 기준이고요. 예. 이 업계에서는 전체 가맹점 수를 기준으로 집계했을 때 현재 전체 약 300만 개 가맹점이 있는데 그중 30만 개, 이제 10% 내의 수준만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한
삼성페이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 턱없이 좀 부족한 수준이죠. 네. 예, 다만 애플페이와 현대카드 측은 이 가맹점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서 빠르게 단말기 설치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비중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아이폰 가입자들이 대중교통 결제가 가능한지도 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뭐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시기가 밝혀진 게 없더군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해서 오늘 간담회 현장에서 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요. 네. 예, 오늘 현장에서 애플페이 측은 이 발표와 시연 정도만 좀 하고 공식적인 질의응답 시간은 갖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뭐 당장은 대중교통 사용은 불가능하고요. 현대카드 측에서도 애플 측에서 검토할 문제다 이렇게 좀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 소비자들 반응도 궁금합니다. 저는 뭐 아직까지는 얼떨떨하긴 한데 개시 후에 좀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먼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경이로운 아침을 맞았다 이렇게 언급을 네. 했습니다. 이 기자간담회가 오늘 오전 10시에 개최가 됐는데요. 정 부회장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그 중에만 애플페이 서비스 등록자 수가 17만 명을 넘어섰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예. 아마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아마 20만 명은 훌쩍 넘어서지 않았을까 추정됩니다. 네, 실제 국내 가맹점에서 이 애플페이 결제를 직접 경험해본 젊은 층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이 부분은 유통산업부 김예원 기자가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편의점을 들른 사람들의 표정에 기대감이 넘칩니다. 국내 서비스 첫날, 애플페이를 사용해보려고 오프라인 매장을 찾은 아이폰 이용자들입니다. 모바일 페이를 기기에 인식시키거나 앱카드의 바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애플페이 결제 방식은 근거리 무선 통신. 단말기 근처에 휴대폰을 갖다 대자 바로 결제가 됐다는 승인음이 울립니다. 애플워치로도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하지만 당분간은 현대카드 이용자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페이 출시일인 오늘 오전에만 약 17만 명이 애플페이에 카드를 등록했습니다. 애플페이가 미국에서 2014년 도입된 이후 근 10년간 국내 서비스를 기다렸던 아이폰 이용자들이 몰린 겁니다. 저는 무조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지갑을 많이 안 가지고 다니게 되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할 것 같고. 삼성을 안 써가지고 저도 그게 불편했었는데 그게 되면은 이제 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스템 정상화가 되면은 바로 쓸 의향이 있어요. 주요 편의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카페들도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자 일찌감치 애플페이 도입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제 시스템도 구축했고 단말기엔 애플페이로 결제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스티커도 붙였습니다. 애플 사용자들이 젊은 사람들 중에 많고 충성도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런 거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기대 같은 게 좀 많이 있을 거고 출시 첫날인 오늘 현장 곳곳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비자카드 중심으로 결제가 안 되거나 일부 가맹점은 준비가 안 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대카드는 고객의 유입이 단시간에 폭증해 등록과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애플페이 오늘이 국내 상륙 첫날입니다. 뭐 사용자들을 늘리기 위해서 애플 측에서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걸 제공한 건 없었나요? 사실 우리가 첫 서비스를 좀 개봉박두 이렇게 할 때는 짠하고 여러 혜택이나 프로모션을 좀 그쵸? 얹기 마련이죠. 예. 그런데 이제 애플페이의 경우 좀 자신감이라고 좀 봐야 할까요? 예. 오늘 첫날 공개된 프로모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간 현대카드도 사실 애플페이 전용 제휴카드를 출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왔는데 당장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뭐 첫날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특별한 이벤트 없이도 사용자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자신감을 애플 측에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게 소비자보다는 이제 카드사와 직결된 부분이긴 하지만 수수료 부분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애플페이는 삼성페이와 달리 카드사가 수수료를 내는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좀 배짱이 좋은 애플이라서 좀 걱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사실 뭐 애플페이나 현대카드 측에서 밝히진 않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뭐 0.15% 내외 정도의 수수료를 이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에 이제 지불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애플페이의 방식이 국내에서 그간 무료로 결제를 지원해줬던 삼성페이에까지 영향을 줬다는 점입니다. 삼성페이도 현재 애플페이와 같이 이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당장은 카드사의 수익성으로만 직결되는 문제일 것 같지만 사실 카드사들의 비용이 늘어나면 그 불이익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좀 전가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재 카드 업계만 좀 10년여 정도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봤을 때 과거 이 가맹점 수수료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소비자 혜택은 실제로 줄어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혜택이 좋은 일명 혜자 카드가 좀 많이 사라진다거나 아니면 할인이나 포인트 혜택들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도 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대화하는 인공지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챗 GPT가 출시된 지 불과 4개월 만에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GPT-4가 출시됐습니다. 이제 추론 능력까지 갖추면서 말만 잘하던 게 눈까지 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한국어 실력이 크게 좋아지면서 한국형 챗 GPT를 개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 간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GPT-4 이전에 비해 정확히 얼마나 더 좋아진 겁니까?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단 더 똑똑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더 많은 글자를 읽고 또 더욱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이 오픈 AI는 그 일례로 이 변호사 시험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위 10%였던 성적이 상위 10%까지 수직 상승했고 또 뭐 답변 정확도나 뭐 이해 가능한 글자 수도 원래 3,000자에서 25,000자까지 늘어났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이제 글만 읽을 줄 알았는데 이제는 챗GPT가 그림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챗GPT한테 많은 풍선이 달려있는 그림을 이제 보여줬습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저기 달려있는 줄을 한번 잘라보면 어떻게 될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풍선이 날아가겠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AI가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속의 상황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거고요. 저 그림 밖에서 이제 풍선을 자르면, 줄을 자르면 날아간다. 뭐 이런 물리학적 개념까지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이 있는데 이 MS 오피스와의 협업 소식이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지금 파워포인트인데요. 네. 보시면 뭐 파일을 바탕으로 이 파일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저런 그림들이 나온 거고 또 보시는 건 엑셀인데 엑셀도 보시면 이렇게 작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데이터 내에서 유행이 어떤 것이 되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가르쳐주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도 전부 다 만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 GPT-4를 만든 오픈 AI의 CEO가 최근 인터뷰에서 AI가 바꿀 세상이 두렵다는 표현을 했는데 의견 이해도 갑니다. 생각보다 미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국내 빅테크들도 이런 비슷한 언어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들 수준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발은 꾸준히 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시작은 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난 2020년에 GPT-3 논문을 공개했는데요.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듬해 각각 자체 개발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챗 GPT가 이제 나온 게 지난해 11월이었고요. 그리고 불과 4개월 만에 말씀드린 것처럼 GPT-4가 출시된 거죠. 하지만 이 네이버가 이 자체 언어 모델로 개발한 이 하이퍼클로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7월에나 선보일 계획이고요. 또 카카오도 지난 일요일에 이 코GPT라는 자체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다다음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이용자가 폭주했다는 이유로 이틀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아직 뭐 대중들에게 공개할 정도의 수준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GPT-4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성능 차이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 규모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GPT-3 모델에 비해서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는 이 매개 변수라는 게 2,040억 개나 있습니다. 카카오는 60억 개밖에 없고요. 근데 이 매개 변수라는 게 매개 변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AI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정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많아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때문에 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근데 매개 변수가 물론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GPT-4 같은 경우에도 방금 성능이 굉장히 향상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개 변수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해서 뭐 수능 만점을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뭐 교과서만 공부해서 뭐 수능 만점 받았다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공부하느냐,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AI도 변수를 어떻게 수정하고 또 최적화하고 이 내용에 따라 성능도 천차만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게 기미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델로 이 GPT를 흉내를 내려고 해도 이만큼의 품질은 나오기 어렵다. 이런 것이 업계의 설명이고요. 또 취재 도중에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도 있었는데 이 모델의 품질 차이는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 성능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이제 국내 빅테크들이 만드는 인공지능은 우리말에 특화됐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GPT-4가 등장하면서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네, 맞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도 리튼, 아티피셜 소사이어티 이런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들조차도 지금 GPT-4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방증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GPT 모델에 비해서 우리나라 모델이 조금 더 낫다 이런 장점도 옅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챗GPT 출시 초기만 해도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는 서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젠 이 GPT-4의 한국어 실력도 과거 영어만큼이나 높아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0.1%였던 과거 영어 실력에 비해서 이제 한국어가 더 늘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글로벌 VC 관계자도 제가 취재 도중에 물어봤는데 이 국내에서 개발한 언어 모델이 이제 한국어를 더 잘한다 이런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내 빅테크가 만드는 이 한국어 전용 모델은 이 서비스를 하는 데 드는 비용 측면에서 좀 유리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모델의 성능을 떠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왠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GPT라는 모델 자체가 이 언어 모델이 자체적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이제 사람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제가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문장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해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나는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한 글자씩 바꾸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가 있잖아요, 한국어가. 그러니까 학교, 간다 이런 것들은 같이 이렇게 뭉쳐서 하기 때문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최적화됐기 때문에 같은 길이의 답변도 영어에 비해서 한글로 바꿀 때 5배가량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에 최적화됐기 때문에 보다 저렴하고요. 그래서 한 AI 스타트업 대표는 하이퍼클로버에서는 한국어가 이 영어의 절반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퍼클로버 X 오는 7월에 발표되는 이 하이퍼클로버 X의 성능이 나쁘지 않다면 이걸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비용 고효율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홍은택 카카오 대표도 지난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코 GPT의 강점으로 비용 효율성을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성비 전략을 통해서 성공을 하는 게 매출 성장에선 오히려 가산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바이오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 오민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기자, 은행주들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일단은 은행 시스템상의 큰 위기는 한 곱이 넘겼습니다만 은행주들의 주가 여전히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에서 헐값에 팔렸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무려 53%나 떨어졌고요. UBS는 인수 이후에 주가가 3% 상승했지만 S&P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한 UBS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지방은행인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도요, 이날 47%가량 하락했는데요. S&P가 퍼스트 리퍼블릭의 신용 등급을 BB+에서 B3로 B+로 3단계 하향 조정을 한 영향입니다. 현재는 JP모간 주도로 미국 은행들의 퍼스트 리퍼블릭 2차 금융 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오르긴 했어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증시 전망도 한번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 증시 상황이 투자자들에게 좀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인 피터 오펜하이머는요. 주식시장이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면서 증시가 보합권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모간 스탠리 마이클 윌슨 수석 주식 전략가도 S&P 500 지수의 현재 ERP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ERP가 주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 즉 주식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리턴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현재의 미국 정부의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양적 완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연준의 행보도 불확실합니다. 지금 월가의 리서치 기관인 비안코 리서치의 회장도요. 이번 FOMC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불확실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 상황이 녹록치 않다 보니 투자자들은 대체 투자처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예, 뭐 암호화폐 충격이 컸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올해 들어서 많이 회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들어서 70% 상승하면서 28,000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2023년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산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외에 이 가상화폐들을 말하는 알트코인도 강세를 보이면서 스택스의 경우는 한 달 사이에 245% 오르기도 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은행권이 위기를 맞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탈중앙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데요. 투자은행 번스타인에서는 1년의 은행 붕괴 사태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면서 탈중앙화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경제 혼란에 대한 보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망도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암호화폐 헤지펀드인 노스락 디지털의 설립자는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아지고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려는 금융당국의 주의도 당분간 좀 분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 온체인 분석 기업인 크립토퀀트도요. 비트코인의 60일 이동평균선이 1년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골든크로스를 만들었다면서 강력한 상승 랠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예, 뭐 비트코인이 이렇게 증시의 대체제로 떠오르고 있긴 한데 뭐 지난해 큰 리스크도 많았고 아직은 좀 위험 자산으로서 변동성이 크다 하고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안전 자산에서 대체처로 좀 투자받는 투자처가 있을까요?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 금인데요. 금에도 시선이 몰리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 가격이 장중에 온스당 2,01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인시그니아 컨설턴트에서는요. 은행 붕괴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서 지난주부터 귀금속, 이 금을 비롯한 귀금속 시장의 랠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투자의 피난처로서 금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며 가격 조정이 혹시 있더라도 짧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키네시스 머니에서도요. 투자자들이 모든 금융기관이 이제는 안전하다 이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금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고요. 신용평가사인 이 피치 산하에 있는 컨설팅 업체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도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면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넘볼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주식 중에서 투자를 좀 해야 한다면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번에 사실 쟁점이 됐던 게 유동성이잖아요. 예. 이 유동성으로 줄줄이 문제가 됐던 만큼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좋은 보유 현금이 많은 기업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블룸버그도요. SVB 사태 이후로 트레이더들 사이에 현금이 풍부한 빅테크가 안전하다 이런 분위기가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4대 빅테크를 준비해봤는데요. 보시면 이 4대 빅테크의 은행권 위기 상황에서도 시총이 무려 733조 원이나 이 4대 빅테크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동시에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보다는 배당 이익에 대한 수요가 늘었는데요. CNBC에서도 불확실한 경제 전망에 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배당 귀종 종목을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월가에서는 60년 연속 배당금을 올린 기업을 꼽았는데요. S&P 500 기업 중에서 8개 기업이 꼽혔습니다. 코카콜라, 도버, 3M, 콜게이트 파몰리브, 존슨앤드존슨, 프록터앤갬블 등이 꼽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지난해 공모주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 대안으로 각광을 받았던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이 올해는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직상장을 선택한 기업들 주가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황. 이제 증권사들은 규모를 키운 중형급 스펙 상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박혜린 기자입니다. 역대 벤처캐피털 기업 공개 사상 최고 수요 예측 경쟁률을 기록한 LB인베스트먼트. 일반 청약에서도 11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상대적으로 낮은 유통 물량으로 투자자들 사이에선 일명 따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앞서 상장한 금양그린파워 역시 현재 공모가를 149%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해 공모주 시장이 위축되며 대체제로 떠오르던 스펙 시장에는 최근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부진한 수요 예측 결과에 상장을 철회하는가 하면 상장 후 주가 부진에 주주들의 원성을 사는 일도 빈번합니다. 올 들어 상장한 스펙주는 모두 7곳인데 이 중 3곳은 공모가를 밑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스펙 종목들의 부진은 연초 중소형 일반 공모주들의 흥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제로 올 들어 오브젠과 꿈비 등 중소형 공모주들이 연이어 따상에 성공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자 한정된 유동성이 합병 가능성이 불투명한 스펙보다 일반 공모주들로 몰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높은 시중금리도 스펙 투자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분석입니다. 공모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스펙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스펙으로 합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직상장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고 회사를 시장에서 매력적으로 안 본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입장에서는 3년간 기회비용 계산하면은 굉장히 큰 손해예요. 이에 따라 100억 원 미만의 소형 스펙 상장에 치중했던 증권사들은 공모 금액을 100억 원에서 200억 원대로 설정한 중형 스펙 상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150억 원 규모의 키움 스펙 8호를, 유안타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은 각각 150억 원, 120억 원 규모의 스펙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는 좀 키워서 새로운 좀 합병할 만한 회사를 이제 탐색해서 이제 합병 상장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들 중형급 스펙의 흥행과 합병 여부가 향후 스펙 시장의 분위기를 가를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파장이 다행히 국내 은행까지는 번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은 시작됐습니다. 특히 모든 금융사 계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이른바 오픈뱅킹 강국이라는 점이 뱅크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미국에서는 중소은행들의 연쇄 파산 사태로 인해 대형 은행들로 대거 자금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조 원에 육박하는 예금이 유입된 데 이어 JP모건 체이스와 시티그룹에서도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떨까? 현재 4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약 637조 원 수준으로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약 2조 원가량 더 증가했습니다. 각 은행별로 봤을 때 예금 잔액의 1% 수준입니다. 눈에 띄는 자금 이동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포함한 금융권 내 자금 이탈 동향을 주 단위로 점검하고 있지만 별다른 이상 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고 있긴 한데 그냥 아직은 그냥 그런 생각은 없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그냥 한국은 아직은 뭐 영향이 없겠지 하는 마음에서 아직은 불안감을 못 느끼고 있어요. 아직은. 다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스마트폰 뱅크런이 더 빠르고 쉽게 이뤄질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오픈뱅킹 서비스로 인해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일일이 로그인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에서 손쉽게 이체가 가능해진 점은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대응 시간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영국과 호주, 홍콩,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이지만 금융권 전체로 범위를 넓힌 곳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여기에 연내 출시 예정인 예금 비교 서비스도 자칫 대규모 자금 이동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의 편의성 확대도 중요하지만 현금 확보 등 금융 불안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스마트폰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오히려 대규모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더불어 지금 상황에서는 금융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당국과 각 금융사들의 지속적인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전문 기업 플러스앤파트너스가 친환경 소재로 만든 원단을 사용한 패션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패션업계 최대 이벤트인 서울 패션 위크를 계기로 수주 계약이 이어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환경 소재 개발 전문 기업 플러스앤파트너스. 자체 개발한 반영구적 향균신 소재 개발에 이어 국내 최초 친환경 브랜드로 이뤄진 온라인 플랫폼인 에코그램을 론칭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플러스앤파트너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자체 패션 브랜드인 디어라이프를 앞세워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개최된 국내 최대의 패션 행사인 서울 패션위크에서 그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친환경 소재인 리에코텍스 원단으로 만든 의류들을 선보이며 해외 바이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겁니다. 친환경으로만 이루어진 이제 브랜드고요. 원단, 스타일 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이루어진 거고 또 시즌 컨셉은 사이언스 모더니스트예요. 그래서 좀 탐구하는 창작자 입장의 관점으로 한번 디자인을 한번 융합해보고 싶었다. 현장에서의 호평은 고스란히 수주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미주, 중동, 동남아시아 등 10개국 이상의 백화점, 편집숍 바이어와 30여 건의 상담을 통해 약 40만 달러 규모의 사전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 케어이즈 유한공사와는 3년간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러스앤파트너스는 이번 서울 패션위크를 계기로 국내는 물론 해외 진출에 보다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미국 3NY, 영국 브라운스 패션 등 대표적 럭셔리 부티크샵과 현장 수주가 진행된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추가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설명입니다. 현재 여러 건의 해외 수주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를 통해 저희 회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플러스앤파트너스는 에코그램과 자사 브랜드 디어라이프를 통해 해외 및 국내 백화점 및 아울렛을 통해 확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친환경 소재 개발과 ESG 플랫폼을 넘어 자체 브랜드 사업 비중 확대에 나서고 있는 플러스앤파트너스. 잇따른 수주 계약으로 그 가능성을 입증한 만큼 시장에서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